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이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이 경제다 코너에서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형중 랩 2059 대표 모시고요. 지금 전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이거 탄핵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이야기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고요. 그리고 수사 속보 좀 다뤄드리고요. 그리고 AI 시대 진행합니다. 강정수 덕후어 총괄 에디터 모시고요. 올해 AI 기업들 어땠는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내년에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잘 나가는 건지 서로 차이가 생기는 건지 깊이 있게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형중 랩 2050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제 7시간 방송하셨다고요? 7시간보다 더 했죠. 더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 일정이 7개가 있어서요. 무슨 한겨레 공개 방송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7개 일정. 네,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필요하면은 하는 건데 힘드네요. 이게 네 번째 방송이라서 벌써 이게 아침에. 오늘 네 번째. 예. 네. 윤형중 대표님도 오늘 깊이 있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방송입니다. 네. 첫 번째 방송 힘차게 부탁드릴게요. 근데 힘찬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속보 이 단독 기사 중앙일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나 충격이 너무 커서 거바 부족하다니까 제목이 이거 기사 제목. 저는 사실 아침에 배달된 신문 봤는데 거바 부족하다니까 국회 1000명은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엄 해제 의결을 국회에서 한 다음에 지하 벙커에 가서 결심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 나눌 때 처음에 극소수 핵심 참모들하고 회의할 때 김용현 전 장관한테 그래서 군인 국회 몇 명 보낸 거야 그랬더니 500명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1000명 보냈어요. 내가 1000명 보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아마 검찰발 기사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기사들.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외신하고도 오전에는 외신, 오후에는 이제 내신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채자 당권했다 그랬죠. 체포의 채자당.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내란을 예고하고 내란하는 게 어딨어. 대통령 계속 주장해왔던 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란을 예고하는 게 어딨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는 게 어딨냐. 이런 주장을 해왔잖아요. 대통령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그런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오늘 나온 보도들만 하더라도 그거를 하나씩 다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특전사령관이 체포하라고 했다. 누구누구 국정원 1차장한테 누구누구 잡아들이라고 했다. 등등등 계속 나왔는데 이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500명을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더 부족한데 그때 내가 1000명 보내라고 했잖아 라는 거를 사후적으로 또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회에 보내라고 했던 거가 확인이 된 거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법정에서 증거가 채택되려면은 이 증언을 한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거나 검찰에 진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확인이 되겠죠, 조만간. 근데 이 정도 중앙일보 정도의 언론이 보도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그렇죠. 관계자들이. 기자가 취재원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서 직접 들은 거고 거기에 있는 내부자들이 지금 얘기를 해준 거니까 이미 각자 도생이 시작이 됐고 이런 증언들이 줄줄줄 나올 거다. 또 오늘 그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은 4명이 1명씩 그 국회의원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군인 4명이 국회의원 1명 끌어내는 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특전사 수방사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지금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은 어쨌든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 계산이 맞으려면은 1000명 이상 투입했어야 되네. 300명이니까. 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4명에 1명씩 데려오려면은 190명 가결시켰으니까 4명씩 하면 800명. 그렇게 800명이 필요하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 되네요. 1000명은 보냈어야 돼요. 두 개가 맞네. 사지를 끌고 하나씩 잡고 두 다른 언론사의 보도가 조금씩 보도에 좀 끼워보면 퍼즐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190명인지 아닌지는 사후적으로 안 거고 처음에는 몇 명일 줄 모르니까 대통령이 1000명 정도 보내라고 했던 거는 이런 정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요즘 이 석동현 변호사 그 윤석열
윤석열 씨와 네, 그 네. 40년 지기 뭐 네, 친구라고 네, 네. 하잖아요. 서울대 평통 법대. 자문회의 그 사무처장. 민주평통. 예. 네. 근데 그분의 마지막 직위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분은 원래 이제 동부지검에 이제 검사장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정치권 언저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총선에 다 출마를 하셨어요. 모든 출마에 다 출마하셨고 다 떨어진 거예요? 부인마저도 그 2008년도에 송파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도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 부인이 어떤 그동안 정치권에 경력이 있었길래 그 당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됐는지 예,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실상 정치 최일선에 있었던 정치 낭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언저리에 있다가 자기 오래된 친구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때부터 좀 본인의 인생이 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게 윤석열의 관점으로 윤석열을 파악하기잖아요. 네네. 예, 그 시각으로 왜 이러고 있을까? 예, 그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네, 이 지금 체포의 채자도 안 꺼냈다. 그리고 미리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윤석열이 지난번에 했었던 말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네네. 한 명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요 다 맥락이 맞닿아 있는 발언들입니다. 그래서 그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잖아요. 뭐 특수전사령관 그리고 오늘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보도 이런 얘기들 수방사령관 뭐 그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그런 증언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작전에 이미 투입이 됐었고 본인이 그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으로서 이미 감경의 요소가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은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거는 당연히 거짓말인데 저는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마치 언론이 굉장히 등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리고 여러 증거들과 그리고 윤석열의 발언과 석동현의 발언을 마치 등가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 없다.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그런 발언을 할 리가 있었겠느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통해서 노림수는 명확히 자기 지지층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고 앞으로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지지층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사실은 근데 지금 변호사 선임된 거는 아니죠. 윤석열 씨가 변호사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변호인의 주장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정치권 인사들이 같이 있는 어떤 모임에서 저녁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석동현 씨가 계엄 이후에 두 번째 대통령 담화문 있잖아요. 그거 써준 거 아니냐고. 그 내용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쪽을 기획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약간 예상을 했었잖아요. 두 번째 담화문 누가 다른 사람이 누가 써준 것 같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썼다고 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담화문이라고 하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29분짜리.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끝나기 전에 끝난 다음에 말고 탄핵 당한 때 말고 12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했던 거. 그렇죠. 네네네. 그거는 지금 뭐 석동현이 뭐 써줬다는 의혹도 있지만은 뭐 사실상 고성국하고 정광훈이 썼다라는 게 더 좀 지배적인 얘기예요. 그들이 유튜브에서 전날이나 전전날 주장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잖아요. 고성국 씨가 수요일 날인가 유튜브에 나와서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체포되기 전에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한 거고. 예를 들면 정광훈 씨가 뭐 집회에서 뭐 막 그런 얘기 막 떠들었잖아요. 정말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으면은 단전 단수부터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단전 단수란 얘기가 윤석열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이런 식으로 이거 비교 분석해가지고 JTBC나 MBC나 이렇게 뭐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석동에 있었을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의 우주들이 있죠. 소우주에서 공유하는 딱 그 세계관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딱 확립된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원래 윤석열의 3대 브레인 얘기했었잖아요. 3대 브레인 원래는 김건희, 한동훈, 명태균이었는데 3대 브레인 중에서 2대 브레인이 지금 이제 빠져버렸잖아요. 이탈해버렸는데 아마 그 3대 브레인을 지금 아까 고성국, 정광훈 그리고 석동현 이런 분들이 채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대 브레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만 뭐 일단은 오늘 짚어야 될 또 문제가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 넘어가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뭐 변호인도 아닌 사람이 나와가지고 강변을 하고 윤석열 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세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우리 국가가 운영되는 체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걸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6개 법안에 대해서 어제 또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자, 지금
그런데 이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냐를 가지고 사실 굉장히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거부권 행사가 마치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마치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적인 권한처럼 보여지는 아주 착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원래 여러 헌법학자들도 얘기하기로는 권한대행 시절의 권한 행사는 상당히 소극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거부권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이 삼권 분립의 그 요소가 갖춘 헌법의 체제 아래에서 어찌 보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최후의 권리, 그러니까 비상경과 마찬가지로 거의 최후의 권리나 마찬가지인 그런 권한이에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게 최후의 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권한들을 침범하려고 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 그런 정치를 분석하면서 많이 이제 목도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권한을 절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률에 보장돼 있는 권한을 다 쓰라고 있는 게 아닌데 절제하지 않고 최대한 악용까지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최근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마 세계 정치학계 교과서에서 한국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도 이제 논란이 될 텐데 지금 거부한 법안은 6개 양곡관리법 등등 6개 일반적인 정책에 관한 그렇습니다. 법안이죠. 그런데 예. 지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이미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 상태고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걱정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거부권이라는 건 사실은 입법, 행정, 사법이 이렇게 삼권 분립이 있는 상태에서 행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의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대통령 탄핵도 여러 번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쟁점들이 있다 보니까 판례는 아니고 사례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제법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거는 자제되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그냥 법상으로는요 계엄도 선포할 수 있어요 권한대행이. 예. 뭐 군 통수권까지 다 이게 위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권고는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불법이다 위법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고건 총리 권한대행이 2건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한 건은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었는데 이거는 고건 총리가 재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소위 말해서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가지고 한덕수를 탄핵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압박은 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6개 법안 뭐 길게 설명할 건 아닌데 쟁점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에서는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도 한 해에 지금 양곡관리법의 요지는 어떤 거죠? 그거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뭐냐면은 쌀 가격 안정입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특정 상황에서 폭락했을 때 이를테면은 요게 초과 생산량이 3% 가격 하락률이 5% 이상이 될 때 시행하자라는 거가 처음에 양곡관리법 취지였고 그래서 정부의 어떤 뭐 결정권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대략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호남 지역에 쌀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구의 민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는 쌀농사 많이 벼농사 많이 지으니까 그쪽에서는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농민단체의 뜻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은 그럼 기재부가 연간 1조 원씩 돈이 더 든다고 계산한 거는 저는 과장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피해를 좀 과다해서 산정을 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 계속 쌀 남으면은 계속 그렇게 정부미로 비축해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이런 논쟁 지점이 있어요. 물론 정부가 이를테면은 벼농사 짓는 사람들 농민들을 얼마나 지금까지 다른 대체 작물로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를 해왔느냐 별로 안 했거든요. 솔직히 한 거 없어요. 맞아요. 뭐 쌀은 지금 남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쌀 1인당 쌀 소비량이 그렇죠? 계속 줄어들고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짧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행정적인 영역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영역에서의 논쟁인 거죠. 국회법 같은 경우에도 개정안이 이게 국회 선진화법하고 연관돼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국회 예산안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 부의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합의가 안 되면은 정부안이 자동 부의가 되게 돼 있는 거를 이거를 그게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럼 나중에 민주당이 정부가 정권을 잡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라 소수당이 됐을 때 매우 곤란해질 겁니다. 그게. 제가 좀 반박을 좀 해야겠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사안이고 이게 단순히 양곡관리법 하나로만 보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가 막 상당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타작물 전환과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만큼 했느냐. 김준일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정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올해 원래 쌀 재배 면적 그 목표로 줄이겠다고 한 면적이 한 29,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1만 헥타르도 못 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농업에 있어서의 구조 전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못했고, 문제는 그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의 전략은 아마 이거지 않을까. 그냥 그 쌀값 폭락이든 어떤 농작물에 어떤 피해를 입든 간에 그냥 알아서 구조조정해라. 죽든 말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상황을 내버려 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식량 상황과 농업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곡관리법 하나로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이건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이거든요.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과 함께 타작물 전환을 훨씬 용이롭게 하자라는 내용을 원래 패키지로 같이 가고 있는 정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곡관리법인 건데, 근데 정부가 사실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레고리스의 매듭을 이렇게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을 이 정부가 하는 방식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걸 갖다가 이 정부가 하는 일 방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마치 엄청난 매듭처럼 어려운 문제들인데 그냥 방치하거나 가끔씩 좋아 빠르게 가자 막 좆빠가 이러면서 그 매듭을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탄을 던져요. 그래서 난데없이 완전 박살 내버리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문제도 사실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농업 문제도 거의 방치하거나 지금 박살 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은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이고 이걸로 인해서 뭐 얼마의 돈이 드느냐 농촌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게 있는데 좀 과대축이 됐다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거든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논의를 하질 않아요, 정부 여당이. 그러니까 이거 저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라고도 그 얘기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게 국회 안에서 사실 논의되고 타협해야 할 요소들인데 국민의힘 여태까지 정부 여당이 별로 타협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 게 좀 우선적인 문제가 아닌가. 자, 그러면은 양곡관리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조금 미뤄뒀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남은 토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나빠서 합의가 안 됐든 어떤 이유로든 합의가 안 됐는데 그거 법안은 넘어왔어, 다수결로. 그럼 권한대행이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건 총리도 거부권 행사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같은 케이스잖아요, 사실. 국민의힘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인데 국민의힘에서 몇 명 뭐 이탈하긴 했지만 어쨌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권한대행은 그거를 이거 합의 안 됐으니까 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내지는 거부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정무적인 영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할 수 있느냐, 합의가 안 됐으면 합의가 안 됐으니 이것도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하실 수 있지만은 저는 그거에는 반대하는 게, 일단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70% 이상 80% 가까이 정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의 뜻에 받드는 게 중요하죠. 이거 앞에서 있었던 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뭐 여론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반반 비슷하게 나왔고 한 6대 4나 근데 이 정도로 압도적이면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내란인 상황에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여당 내에서도 많은 국민 그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한 195인가 뭐 그 안팎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과 관련된 거, 본인 가족과 관련된 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이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건데 한덕수 권한 대행도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뭐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고. 아, 본인이 관련이 있나요? 본인이 직접 관련이 있지만은 없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고 대통령이 지금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간보고 있거든요. 줄타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하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 민주당에도 제가 사실 알기로는 익스큐즈가 어느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아줄 수 있어가 된 거고 내란 특검 이거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네. 받아들일 거다. 예.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지금 이 시한이 1월 1일까지거든요. 네. 그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양국관리법 관련된 6개 법안에 대한 이제 거부권 행사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란의 경우에는 이거는 국헌문란과 뭐 말 그대로 내란이잖아요.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떻게 보면 토론의 영역에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또 드러나는 정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씨가 이제 계엄 내란을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그 촉진 기발 그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이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될지 모른다. 12월 10일에 예, 가결될지 모른다는 그 문제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그것은 조속히 이게 정부의 법안의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법안은 보통 본회의에서 가결된 다음에 정부로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 이송되면 정부는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공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2일에 국회에서 가결됐고요. 17일에 정부로 이송이 됐거든요. 그럼 17일부터 15일 이내니까 내년 1월 1일까지가 이제 그 공표 시한인데 보통 정부로 이송된 뒤에 정부가 공표한 평균적인 걸리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3일이면은 한 내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이나 내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원래 공포를 해야 마땅하고요.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물론 검찰이 지금 그 공조본이나 공수처 이첩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특검이 출범하게 하는 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덕수가 지금 간보게 한다, 줄타기 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서는 임명을 할 거예요. 그것도 있죠, 참. 예, 그거는 임명을 하고 거부권 행사한 거는 어쨌든 여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이거는 야당 쪽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야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15일 이내니까 바로 정부에 이송된 날 바로 다음 날에 해두고 15일까지 기다려도 되는데 지금 한덕수의 입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여당의 요구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여당의 요구는 뭐냐면은 최대한 지연 좀 해줘. 시간 좀 끌어줘. 이게 막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둘의 얘기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12월 31일까지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실의 그렇게 입장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월 1일 날은 휴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날 이제 공포를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연되는 거 맞는데 이게 그렇다고 거부권이 행사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또 내란 특검법이랑 김건희 특검법 두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혹시라도 내란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과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김건희 특검법은 오히려 여당에는 훨씬 더 민감한 문제들이거든요. 국민의힘에게는 엄청 더 민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내란 특검법은 이제 지나간 권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인지 아닌지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여당이라는 표현도 이제는 네, 국민의힘에게는 김건희 특검법에게는 그 명태균과 관련된 게이트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주요 정치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 특검법을 더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혹시 이제 그런 식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정으로 보면은 23일, 24일에 헌법재판관 그 인사청문회 열리는 걸로 돼 있죠.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관 추천은 청문회 끝나면 바로 보고서 채택해서 추천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25일이 휴일이니까 아마 26일이나 뭐 27일이나 이렇게 일단 가겠네요. 뭐 어차피 지금 여당이 안 들어왔어요. 네, 여당이 이 청문 절차를 위한 위원으로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야당 단독으로 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뭐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선택하면 되는 건데 임명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게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 논리가 깨져버렸어요.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적극적 권한 행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귀결로 권성동의 주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근데 이게 자체가 모순이에요. 처음부터. 평형 모순이네. 모순이었는데 네. 결국은 이게 깨진 거부권부터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깨졌기 때문에 뭐 한덕수 총리가 그걸 모르지 않을 테고 그냥 임명할 거예요. 네. 그럼 일종의 한덕수 총리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점에서는 뭐 거부권 행사는 뭐 국민의힘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해줬는데 행사를 함으로써 어쨌든 권한을 확인해 준 거잖아요. 정치적 권한대행 권한 여기까지 있으니까 헌법재판관도 임명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특검법도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됐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러네요. 그러면은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그래도 쉽게 될 거라고 두 분 다 보시는 거고.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시네요. 조금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계속 야당 추천목만 있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논리도 그렇게 이제 설득력 있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의 취지 자체가 지금의 현행 그 수사 체계와 공권력으로서 제대로 그 수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 그런 제도적 보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추천을 조금 더 여야가 하면 좋겠지만 뭐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뭘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또 윤석열 본인이 그런 식으로 이제 특검에서 들어가서 일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위헌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거부권 행사를 마지막에 좀 노리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마지막에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국민적인 이제 여론이 굉장히 들어 올라오겠지만 저는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저랑 아주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을 발견했는데 바로 조선일보의 주필인 양상훈 주필입니다. 아주 칼럼을 잘 쓰셨던데 그 이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산과 탄핵 남발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한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은 절대 한동훈을 체포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그건 앞뒤가 안 맞아. 제일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한동훈을 체포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을 체포하려고 했느냐. 이건 아무리 봐도 12월 10일에 한동훈도 마음이 돌아섰다. 특히 단계 시판 논란 때문에 친한계 공격을 너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동훈도 마음이 돌아서서 김건희 특검이 12월 10일에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그렇게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특검법이 가결되면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이 단계 시판 논란이잖아요. 그리고 이 단계 시판 논란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은 친윤 중에 친윤인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인데 나비 효과 같은 건가요? 네. 어찌 보면 이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이 내란과 이 윤석열의 몰락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키 그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서 한동훈계를 공격해서 친한계가
반발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내란 일으켰다. 네, 저는 그렇게까지 스토리가 좀 연결이 되는데 나비 효과 이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권한대행의 이 권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좀 양가 감정이 드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수동적으로 현상 유지만 해야지. 그러면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받아줘야지. 국회의 뜻도 국민의 뜻이니까 또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받아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덕수 총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헌재 재판관 임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룸이 또 생긴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 뭐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그 한덕수 총리의 거부권 행사한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우리 시청자분들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덕수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그런 근거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 쪽하고 완전히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한덕수는 이게 대통령 1호 거부 법안이 양국관리법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덕수도 그때도 계속 반대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그냥 자기의 소신을 저버리고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버립니다. 이게 자기가 계속 그 주장 해왔잖아요. 이 양국관리법 정책적으로 옳지 않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데 지금 갑자기 윤석열 정권 몰락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낼름 배 갈아탄다? 이거는 본인으로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한덕수 총리가 여당하고 당정협의 여당 아니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힘하고 당정협의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 쪽에 이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정협의체 아니라 국정협의체, 국정안정협의체, 네,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든다면은 바로 그날 당일이라도 참석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협의체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위급 당정협의회를 오늘 바로 이제 삼청동 공간에서 국무총리 공간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참석 명단이 정부의 주요 장관들과 당에 있는 사람들도 주요 인사들 특히 상임위원장들까지도 거의 대부분 다 불렀거든요. 국민의힘에 거의 수십 명입니다. 상임위원장이 17명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부대표랑 상임위의장 거의 20명 멤버들급으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당정 협의는 윤석열 정부 내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당정 협의인데 물론 비상식이니까 제대로 하려 그러나 이렇게 아무 선회할 수는 있을지언정 좀 의아하죠. 게다가 지금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야당과도 국정협의를 좀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다. 아마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한덕수 총리 지금까지 스탠스로 봐서는 이거 한 번 하면 저거 한 번 더 할 것 같은데 좀 제가 수사 얘기로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전 사실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뭘 하든지 간에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게 또 어제 이 언론에 나온 내용 중에 검찰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이 얘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 경쟁이 검찰은 공수처로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넘겼다, 이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내란 아닌 다른 부분도 수사를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또 경찰을 또 덮치고 경찰은 또 국방부를 뒤지고 이런 일 그리고 대통령실 갔다가 못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특검이 생겨야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빨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관 간 신경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있는 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국수본이 지난 3일 계엄이 발령됐을 때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형사를 체포조로 지원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첩사에서 국수본 쪽에 여의도 현장 상황이 곤란하다라고 해서 현장 지원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개입이 된 것인지 이게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액션이라고 봐요, 사실은. 액션이라고 보고 이 수사의 주도권이 완전히
공수처나 경찰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그래도 목줄을 하나 쥐고 있다. 지금 사실은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체포를 하고 지금 구속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 조직은 우리의 수장도 우리가 칠 수 있다라는 거를 국수본이 보여줬다라는 건데 야 니네 정말 깨끗해? 정말 너희 한 점 티끌도 없어라고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거. 야 나만 쓰레기야? 너희도 쓰레기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검찰이 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여러 논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를 잘 해왔느냐. 그리고 여기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김주현 민정수석 등등을 포함해서 검찰 지금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연루된 거 아니냐. 박성재, 김주현은 심지어 그날 계엄 당일날 4일날 안가에 모여가지고 회의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증거인멸까지 지금 핸드폰 바꾸고 뭐 이런 것까지 하니까 그런 약점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물타기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검찰이 그러고 있다. 이거 마치 1차 세계대전이 사라예보에서 총성 울려가지고 벌어졌다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예. 내란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명분 때문에 했다. 명분이야 뭐 당연히 만들면 지금 명분을 따지면은 경찰이 검찰 고위직을 압수수색 해야 할 사람 차고 넘칠 걸요. 네. 근데 뭐 그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그 검찰을 통하지 않으면 영장 자체 청구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기까지의 과정을 봐도 원래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요청하면 바로 이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은 내란 수사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시일을 끌다가 눈치를 보면서 이제 이첩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직 나 놓지 않았어. 나 여전히 이 권한도 힘도 다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과시형 수사였던 거죠. 물론 그런 수사가 필요할 땐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진짜 제대로 할 의사가 있었으면은 공수처에 협조를 해서 해야죠. 공수처 가도록. 예. 근데 지금 내란에 직접 이 내란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씨나 또는 뭐 거의 그 비슷한 급인 김용현 씨를 수사를 하는 거는 사실 경찰에 넘겨야 하잖아요.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주요 인사들은 검찰이 구속한 상태 아닌가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구속된 상태인데 수사는 넘겼어. 근데 공수처도 이 검찰에 구속된 사람들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 신병도 같이 넘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것도 정무적 판단, 정치적 딜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 있어요. 누구를 지금 신병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체포해서 구속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하겠죠. 이런 거고. 공수처에서는 뭐였냐면은 사실은 인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동안에 뭐 봤을 때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 힘들다라고 공수처 스스로도 판단을 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다 지금. 왜냐하면은 나머지는 검찰이 다 구속했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신병을. 공수처는 5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먼저 뭐냐면은 막 이를테면은 공수처가 우리 수사할 거야라고 하면은 그 전날에 구속해버리고 검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경찰에서 우리 특전사랑 방첩사 압수수색 좀 할게요라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네. 근데 그거를 경찰이 올라왔어. 근데 안 해줘. 이거를 법원에 안 해주고 지들이 가서 압수수색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호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건 특수전사령관. 계엄에 실제 출동했던 그러네요. 사령관들은 여기가 다 신병을 다 구속해놨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계속 그런데 야 니들은 수사권 없잖아고 하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은 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니들이 수사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수사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데 이게 뭐 공수처가 이제 이첩 요구를 하면은 이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기소는 누가 하느냐?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수사해가지고요. 결국은 기소권은 또 검찰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넘어올 거다. 결국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에 다시 2차 소환 요구 오늘 공수처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액션을 보여주겠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첩 요구를 했어요. 김용현, 뭐 박한수 이 사람들이 공수처가 검찰에다 이첩 요구를 했는데 그거 다 철회했어. 철회할게. 철회해주고 윤석열만 넘겨.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이게 공수처장하고 검찰총장이 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게 기소가 되면은 검찰로 갔다가 그게 결국은 특검이 시작되면 특검으로 다 넘어가는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저는 특검이 조금 늦게 출범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지점 딱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 내란 수사를 둘러싼 각 기관들 간의 힘자랑 또 혼선 이게 앞으로의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 이걸 잘 복귀해 보면 앞으로 그 권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정책 그렇죠, 과제인 그렇죠.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신병은 다 검찰이 다 확보한 상태고 심지어 공수처를 굉장히 그 놀리듯이 이렇게 수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 하려고 그러면 미리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한 데다가 지금 저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검찰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남겨두게 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특히 뭐 시행령상에 뭐 등자 넣어가지고 꼼수를 써가지고 사실 원조 법기술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등자 이런 거 넣어가지고 검찰이 여전히 권한을 갖게끔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의 내란 사건 수사의 혼선과 이런 이제 서로 간의 힘 대결을 봤을 때 한동훈 전 대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나 그러니까 참 궁금하고요. 저는 요 상황을 잘 복귀해서 앞으로의 그런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경찰에 이제 보장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 영장 청구의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공소 유지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 설계가 아주 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통과되고 다 됐는데 그중에 일부 수사권은 검찰에게 남겨놓았는데 그 등자 같은 거 넣어서 남겨놓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금 검찰이 주요 사건을 많이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뭐 거죠. 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검수완박이 됐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정책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저 그래도 진짜 궁금한 윤석열 씨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체포되어서 구속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그럼 공수처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네, 키가? 공수처가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오늘 뭐 보도 나왔죠. 25일날 2차 출석 요구했고요.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 2번 했는데 안 나오면 세 번째는 영장이 나옵니다. 네, 영장이 체포영장이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경호처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또 직무대행의 입장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압수수색을 지금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비화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목록들이나 이제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했는데 형사소송법 111조에 따르면은 111조가 맞을 거야. 아마 군사 기밀이 있는 시설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압수수색을 하려면은. 근데 그 책임자가 원래는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실이니까. 근데 그게 지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된 거. 직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덕수가 빨리 입장을 빨리 밝혀라. 그래서 빨리 이게 수사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데 한덕수는 또 간보고 있고. 뭐 이런 정도 상황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윤석열 않아요? 개인에 대한 신병. 그러니까 요거는 그 본인이 뭐 국가 기밀 인간 국가 기밀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한 거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를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막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의 요건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호처에서는 그게 이제 공권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긴급 체포 사안이 아니다라고 막는 액션을 좀 취할 것 같은데 영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이거는 법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훨씬 더 중대하거든요. 다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체포영장 나오면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체포영장 나오기 직전에 윤석열이 출석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면 체포영장 나오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국민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질구질하게 옛날에 전두환의 골목길 성명 이런 것처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구속을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좀 위험해요 사실은. 이게 좀 뭐 말 설명 복잡한데 구속을 하면은요 20일 이내에 풀어주던 20일 이후면은 10일 이제 한 번 연장해서 열흘 그래서
20일이 지나면요 풀어주든지 구속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기소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소를 잘해야 돼요. 지금 윤석열은 안 그러면은 이게 기소가 잘못되면은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공수처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기소를 하는 게 맞느냐? 더 증거들을 나머지 사람들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해서 윤석열을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체포가 늦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사실 장점이. 지금 권한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도 기소는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검찰로 일단 공이 넘어가게 돼 있고 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그러면. 20일이 지나면은 풀어주든지 잡아 넣고 구속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공수처에서 하고 다시 풀어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체포해서 20일 동안 구속해 놨다가 다시 그럼 관저로 돌아가세요 해서 관저에 들어가서 그럼 또 절대 안 되죠. 안 되니까 이거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도 뭐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일단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논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특검이 출범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윤석열 씨를 체포하는 저는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빌미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것조차도 윤석열 최근에 이제 조언받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앞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은 이제 극우를 선동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체포 영상 뭐 그리고 체포 당시의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그런데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란 혐의자에게 절대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특검이 마지막 요거는 그냥 단순한 궁금증인데 특검은 기소권도 갖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럼요. 얘기하고 있는 수사기관 간의 이 긴장은 모두가 해소가 되는 거죠. 특검을 빨리 한덕수 총리가 받아서 빨리 입법이 되도록 해서 출범이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특별 검사잖아요. 네. 검사는 기소권이 있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 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됩니다. 예.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이. 내년은 경제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특히 그 올해 송년회를 다 그 내란 때문에 망쳤어요. 그래서 좀 자영업자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골목 경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조기에 추경을 여당 야당 다 합쳐서 같이 타협을 이끌어내고 또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 과업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위 당정 열렸잖아요. 오늘 네네. 추경론이 없었다고. 추경론이 없었다고 그거 먼저 해야 된다.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에 경제부총리였잖아요. 30조 긴급 추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입장을 냈던데 빨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도 추경도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는데 그 출발은 특검이겠네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강정수 박사 나오셔서 AI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은 계속 잘 나갈 건지 테슬라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얘기 들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오늘 김준일 평론가님, 윤영중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셔서요. AI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품 터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잘 나가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AI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거를 제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AI가 그동안 데이터를 먹고 살았는데 이게 화성 연료처럼 다 쓰면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거의 뭐 앞으로는 발전을 안 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발전을 안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연료죠.
일종의 데이터가 열려고 컴퓨팅 파워 성능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모델도 좋아지고 있고 AI 인재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데이터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데이터가 흔히 말해서 바닥을 보이고 있다 또는 픽 정점에 도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미국 학계나 미국의 구글이라든지 오픈AI가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A라는 AI가 B라는 AI하고 인터뷰를 막 보면서 서로 생각을 하게 하면서 학습의 모델을 방법을 바꾼다든지부터 시작해서 AI끼리 얘기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델도 지금 뭐 스탠포드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정확하게 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인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술을 이용해서 석유의 채굴 방법들을 경제성들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데이터가 슈츠케버, 일리아 슈츠케버는 여러분 2015년에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던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저 슈츠케버가 있어야 오픈 AI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최고의 인재로 꼽히고 있는 또 노벨상을 받았던 제프리 힌턴의 수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흔히 말하는 효과적 가속화주의가 아니라 효과적 이타주의의 효과적 이타주의의 대표적인 주자죠. 그래서 AI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지만 위험성도 있으니 조심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지금 회사 이름도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안전한 슈퍼 인텔리전스. 이러한 회사 이름도 좀 이렇게 세이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슈퍼 인텔리전스는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 슈츠케버는 슈퍼 인텔리전스는 믿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인류 같은 AI가 올 거라는 거죠. 올 거라는 건 믿지만 거기에 AI. 위험성이 있으니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오픈 AI라든지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합성 데이터라는 겁니다. 합성 데이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제작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인터넷 신문에 올리면 그걸 인공지능이 학습했다면 지금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 기사를 써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시 학습하는. 네네. 이런 것이 거예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은유를 드는 것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저주라는 것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들이 우리가 정말 우월한 인종이라고 DNA를 가지고 있는 인종이라 생각하면서 왕가의 가문끼리만 결혼을 허락했죠. 근친 결혼. 그렇죠. 근친 결혼만을 결국했더니 이것이 세 세대가 지나니까 기형아가 태어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합성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학습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AI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AI 거품론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바로 슈츠케버와 같이 기술적인 제약사항이 있다. 즉 데이터가 고갈되어 가면서 합성 데이터만 써야 되는데 합성 데이터는 아직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한지 안전한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에 대한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는 거품론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올해 한 해만 아마존이 750억 달러를 AI에 투자를 했습니다. 750억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정말 한 기업이 대출도 없이 이렇게 75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손정희 대표가 미국 가서 트럼프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3년간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돈이 아닌 것이 이미 아마존은 7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지금 메타도 한 4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구글도 한 500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이 정말 이들이 약 4개 기업이 2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거에 대하면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는 벌어줘야 되는데 과연 벌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거품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매출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거품 여러분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첫 번째 논쟁 지점은 저는 안 터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있는 거고 이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다양한 흔히 말하는 서비스 경쟁들 지금 AI 서치라든지 또는 AI 커머스라는 것도 지금 등장하고 있고 또 AI 요즘 이 동물 서비스들 말동무라고 하고 AI 친구 서비스가 요즘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리튼에서 이러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11월에 처음으로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과금 체계를 바꿨는데 한 달 만에 11억의 매출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AI 경제들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고 또
특히 또 미국의 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안 꺼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더라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닷컴 버블에서 터졌다고 할지라도 인터넷 서비스가 결국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종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력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강력하게 꽃을 피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역사적으로 지금 AI 버블을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없다. 다만 지금 AI 버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국 주식 투자자라든지 한국 주식 투자자들 분께서 일시적인 큰 조정이 하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한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물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항상의 보장은 없고 상관관계는 여러분 없습니다. 경제가 하락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는 상관관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건 알지만 더욱더 지금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은 한국 경제에서는 이러한 AI 거품조차도 거품에 물방울도 저는 못 봤어요, 버블. 그러니까 이 물방울도 거품도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된다. 즉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심으로 AI에 대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은 주변부로 물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걱정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방향점들이 지금 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실기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근데 요약하자면 어쨌든 슈츠케버는 AI가 이렇게 학습할 데이터가 모자라게 됐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AI, 지금 생성 AI 성능이 더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슈퍼인텔리전스를 믿는 거니까. 네네. 지난주에 구글의 제미나이 2.0이 나왔지 네네네. 않습니까? 2.0 나왔는데 저도 정말 놀랐어요. 처음으로 저는 구글이 오픈 AI를 조금 앞서고 있다라는 이런 그래요? 느낌이 들 정도로 항상 오픈 AI에 뒤처져 있었던 구글의 자존심이 구글의 2.0 플래시가 나오고 또 한국에는 공개되지 않고 미국엔 나왔지만 딥 리서치라고 해서 구글 제미나이가 딥 리서치를 해줘서 제가 어떤 주제로 연구를 하고 싶다면 무려 100여 개의 학술 논문을 분석해서 네. 그 100여 개의 학술 논문 속에서 그 문제점들과 찾아내서 이렇게 되면 석사 논문 이런 건 이제는 끝나는 시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그걸 쓰시려면 VPN을 쓰셔가지고 미국 무료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미국 IP로 들어가면 미국 IP로 들어가서 이 구글 제미나이가 제공하는 딥 리서치를 써보면은 최대 100개의 학술적 논문을 분석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를 여러분 구글 검색할 때 스톰 폭풍이랄 때 스톰 스탠포드 AI라고 검색을 하시면 스탠포드에서 만든 이 학술 논문만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아주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뭐 멀티모달은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제미나이 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메라로 제가 지금 엑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펑션 함수 하나를 좀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전체 얘가 그럼 도표를 분석합니다. 그냥 컴퓨터 화면을 분석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함수를 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줄까 그러면은 답도 줍니다. 제안을 이렇게 해서 함수 조정을 해서 이 전체 엑셀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면서 저희의 업무 효율성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AI의 성능 경쟁들이 이게 경쟁 구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쟁하면서 점점 진화하고 있다. 네. 구글 말씀하셨으니까 한 기업씩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네네. 구글의 경우에는 그럼 제미나이 2.0을 토대로 해서 지금 다시 좀 늦었지만 오픈 AI보다 늦었다고 평가받았지만 가속 페달 다시 밟고 있다. 네,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양자 컴퓨터 개발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웨이모 지금 자율주행에서 성과가 있고 내년에는 도쿄에서도 시험주행을 하겠다고 하면서 되게 파죽지세로 기술력을 좀 앞세우고 있습니다만 구글은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부정적인 점은 뭐냐면 모바일에서는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에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악력 때문에 구글 검색에 대한 소비 그 비율이 마켓 쉐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지만 데스크탑에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는 AI 검색이 출현되면서 사람들이 검색이 특히 데스크탑에서 챗GPT한테 검색을 해본다든지 퍼플렉시티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데스크탑 영역 즉 노트북이라든지 회사에 있는 PC겠죠. 이런 부분에서 그 검색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경향성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에 여러분 아무리 구글이 신기술을 만들어도 아직까지는 여기가 우리가 아직 거품이 아니야 이런 논쟁하는 이유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의 잠재력을 얘기하는 거고 웨이모도 물론 한 주당 15만 건의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우버 다음으로 웨이모를 많이 타고 리프트를 제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서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의 뭐 반도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구글은 분명하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데 정말로 저는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제살 깎아먹는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효과잖아요. 그거를 지금 과감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구글 또한.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검색 시장이 구글에게서 가장 큰 한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은. 내년도에 검색 마켓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구글은 AI에서는 뭐 따라잡고 앞서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매출의 베이스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것이 구글의 가장 큰 위험성이죠. 그러면 오픈 AI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 검색 기능 새로 생겼잖아요. 네네네. 우리 그거 다 무료로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무료 이용자에게도 이제 검색 기능은 네. 진행되고 있죠. 네, 그 오픈 AI가 그럼 검색 시장 잠식하면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우선 오픈 AI도 검색 시장, 오픈 AI는 여러 가지 경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200달러를 내는 유료 서비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금 비판도 있어요. 이거 부익부 빈익빈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한 달에 200달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이제 기업 단에서 연구소 단에서 대학교 단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능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의해서 맞춰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려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있지만 우선은 지금 갑자기 항상 오픈 AI가 이 판을 주도하면서 항상 장군을 치고 구글이 멍군 쳤었는데 지금 오래간만에 구글이 먼저 장군을 치는 그래서 오픈 AI가 멍군을 쳐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픈 AI에게는 더욱더 멋진 AI 기능들을 보여주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도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매출 부분에서 한 이번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2024년 계속해서 손실을 보게 되면 100억 달러를 갖다가 수요를 했는데 그중에 반을 날린 거잖아요, 벌써. 그럼 내년만 지나도 벌써 반 날리게 다 그렇죠. 다 없어지는 거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 안에 또 한 번 증자를 하거나 IPO를 가야 되는데 IPO를 갈 만한 매출원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오픈 AI의 기업으로 볼 때는 비즈니스 모델로 볼 때는 지금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치 시장으로의 확장뿐만이 아니라 쇼핑 시장으로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에이전트 시장에서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픈 AI는 내년에는 반드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 것인가를 시장에 증명해야만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우디가 가지고 뭐 900조 원 펀딩하겠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AI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반도체 칩이었죠. 반도체 칩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한국 네이버를 비롯해서 한국도 많이 지금 사우디 가서 국부 펀드에서 AI 사우디가 요즘 AI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투자 받는 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존만 해도 7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지금 돈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내년에는 뭘 보여줘야 되냐면은 이제는 지속 가능하다라는 수익성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내년에도 못 보여주면 안 되고 내년에도 계속 투자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실마리들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부분에서 성장의 실마리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매출 성장의 실마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에 소라 그 동영상 제작 서비스도 조금 업그레이드된 거 내놨는데 바로 구글에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다음 날 항상 그랬거든요. 구글이 무언가를 발표하기 전날이나 전전날 오픈AI가 뭔가를 발표하면서 구글의 뒤통수를 쳤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서 오픈AI가 이번에 뭐랬냐면 크리스마스 시즌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렇게 칼렌더 열어보듯이 12일 동안 매일 신제품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오픈AI가 공세를 하면서 구글을 압도하게 됐다는데 구글이 준비됐듯이 구글이 그 BO라고 하는 BO2라고 하는 소라를 압도하는 이런 동영상 제작 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미나이 2.0부터 플래시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 2.0 플래시가 나왔거든요. 그건 2.0도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먼저 이번에는 오픈AI의 뒤통수를 쓰는 그래서 소라보다 더 좋은 비디오 생성기도 만들어내면서 경쟁의 결과들이 대단히 값지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네. 그러니까 오픈AI는 어쨌든 IPO 가는 게 최대의 이벤트겠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거기 가려면은 요 지금 내놓은 것들이 돈으로 바뀌는 그 부분을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것이 2025년에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네. 구글은
검색 시장의 매출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 거냐. AI는 상당히 이제 또 기술은 잡은 것 같은데 네네네. 뭐 그런 상황이네요. 좀 넘어가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여러분 분기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두 자릿수의 퍼센트의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건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의 매출이 두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사업,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B2B용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스라든지 뭐 이러한 360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 성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점은 코파일럿 즉 챗GPT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름을 바꿔서 코파일럿이라고 나왔는데 이 코파일럿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파일을 업무용에 결합을 했는데 네네. 너무 아직 성숙되지 않는 에이전트가 되지 않았던 단계에서 바로 흔히 말하는 워드라든지 프레젠트 뭐 하는 파워포인트라든지 네. 엑셀 이런 데 결합을 시키고 기업에 이런 데 연결을 시켰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코파일럿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전문화된 서비스를 많이 쓰게 되는 또는 챗GPT를 더 쓰게 된다든지 클로드를 쓰게 되면서 사실상 이 챗봇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1월에 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든지 다이나믹 365에서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즉 내년에도 저는 분기별로 성장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 즉 16%, 17% 이렇게 매 분기 성장하는 것은 되게 건실한 성장이거든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서도 이런 성장은 이어나가겠지만 코파일럿의 실패를 어떻게 만회하면서 AI 에이전트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특히 B2B 시장에서 매출로 돈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도전받는 시기가 2025년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엔비디아 여쭤보고 싶은데 엔비디아는 지금 지난번에 몇 번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 칩에 대한 AI 칩에 대한 수요가 이 빅테크에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또 슈츠커버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대규모 학습을 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제 AI 칩이 이렇게 비싼 AI 칩이 계속 많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보셔야 될 것은 저는 엔비디아는 건실하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건실하게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말은 아니죠. 항상 아니죠. 분리해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이 되게 관심을 받았잖아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쌍두마차를 누릴 곳은 브로드컴이라고 하는데 브로드컴하고 우선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칩이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대단히 제너럴 퍼포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GPU 그래서 AI 전반에서 학습과 추론해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브로드컴이 만드는 것은 ASIC라고 해서 맞춤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애플에서 예를 들면 그걸 쓰겠다든지 좀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굳이 이렇게 좋고 비싼 GPU가 필요 없고 네. 특수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H백과 경쟁할 수 있는 자체 칩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엔비디아의 시장은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 4개 기업이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에 대한 수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대기 수요가 엄청나고 한국도 언젠가는 데이터 센터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엔비디아에서 지금 칩도 못 갖고 칩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잠재 수요,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가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만들어갈 시장은 되게 크다. 그리고 하나 또 보셔야 될 것들은 엔비디아는 결국은 설계를 하고 디자인하지만 이걸 생산하는 건 TSMC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025년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TSMC 공장이 3개가 오픈할 하반기에 오픈합니다. 미국에 있는 TSMC 공장 그리고 일본에 있는 TSMC 공장, 독일에 짓고 있는 TSMC 공장이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에 공장이 가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3개 공장의 그 생산 캐파시티가 생산 양의 어떤 규모가 지금 타이완에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생산량이 브로드컴도 예를 들자면 직접 생산하지 않아요. TSMC에 다 유탁을 하죠. 그러면 이 TSMC에서 생산하게 될 수 있는 양들이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된다라면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을 이론적인 겁니다, 여러분. 2배 가까이 납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의 공급량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때 과연 엔비디아가 가격 방어를 할 수 있겠는가? 가격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지만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엔비디아는 이것이 내년에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고 그러네요. 여기엔 여러분들 TSMC 공장이 일본과 미국과 독일에서 오픈한다라는 것, 대단히 그 생산 캐파시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강 박사님, 전국민 테슬라 이야기 좀 해. AI 기업으로 전환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세 이어가는 건지. 저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차가 벌써 이제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가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팔리는 것,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긍정적인 소식만 들으니까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쉽게 얘기해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4분기 11월과 10월과 11월 4분기를 결성하는 두 달치를 보면은 지금 유럽에서는 13.8%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빨리 유럽에는 저가 차량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차량이 중국하고 유럽, 미국에선 저가 차량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3만 달러 미만의 저가 차량을 내겠다고 했는데 모델 Q라고 하는 일명 이걸 얼마나 빨리 생산해서 유럽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시장을 방어하는 것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AI와 로보틱 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다가 제도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풀어주고 있다라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카 컴퍼니가 지금 2025년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된다. 왜 유럽에서 저렇게 테슬라만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고 폭스바겐 위기에 처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BMW 다 위기에 처하고 있고 르노도 위기에 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들의 위기, 자동차 산업의 위기 속에서 이거는 자동차 산업이 전체가 망가지면 시장 자체가 망가지면 그렇죠. 테슬라라도 뭐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로선 매출로선 자동차 기업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2025년 이 붕괴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 어떻게 테슬라가 매출을 상승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가가 테슬라에겐 가장 큰 도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AI나 로보틱스는 저는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완전히 이제는 테슬라 트럼프 정부에서도 AI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가 이번에 예약했던 것처럼 보조금은 없애지만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배터리의 원료에도 관세를 매기겠지만 선택적으로 몇 개를 면세를 시켜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흑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들어가는데 이건 100% 중국에서 해요. 이거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배터리의 미국 생산을 독려하겠다라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이어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즉 주유소, 그러니까 즉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 없애겠다,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원료 생산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정책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여러 번 나와서 테슬라보다 다른 기업이 더 손해를 봤기 때문에 테슬라는 큰 손해를 안 볼 거라 보지만 사실 딱 뚜껑 까봐야 되거든요. 정말 보조금이 지금 미국에서도 12월 자동차가 많이 팔려요. 왜냐하면 내년에 보조금 사라진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리 사고 있는 거거든요. 선구매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수요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1분기 때는 보조금이 또 사라지면서 대단히 미국의 자동차 시장도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차가워질 수 있고 이 부분도 테슬라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이 테슬라에게는 되게 중요한 유럽에서의 차가워진 유럽 시장, 이미 차가워진 유럽 시장, 앞으로 차가워질 수도 있는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얼마나 힘있게 자동차 매출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테슬라에게는 2025년의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내년에 2025년에 우리 와우하게 깜짝 놀라게 만들 기업을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그럴 가능성이 저도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비바 시스템스라고 해서 의료 클라우드 시스템 이런 데도 성장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성장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 정말로 인류에게 여러분 1년에 약 통계적으로 보면 250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통사고로. 네. 그래서 인류의 문제를 푸는데 이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인류 사회의 한 단계 진화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우리가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인류가 가져야 될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의 성취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웨이모하고 저는 서구는 중국은 한 축으로 분명히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웨이모하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느냐 아마 5월 정도로 지금 블룸버그의 어제자 보도에 따르면 5월 정도 테슬라가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실험 테스트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성공 여부가 대단히 사회사적으로 경제나 주식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과연 정말로 인류가 자율주행이라는 꿈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2025년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의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한 단계 완전히 이 전환점을 맞는 그 시기가 내년 5월에 올 수도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를 통해서 아니면 뭐 내년에 구글 웨이모를 통해서 올 수도 있겠다. 그게 와우 모멘트다. 맞습니다. 아,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강정수 박사님하고 2025년 AI 빅테크 전망 한번 살펴봤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는데 주말은 다시 보기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라이브로 진행하니까 그때 다시 와서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 댓글창 보시면요. 상단 링크에 통통코인 지급하는 이벤트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거 쇼핑몰 할인 쿠폰 지급해 드리는 거니까 잘 가입하시고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강정수 박사님하고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